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남자 정명섭 정장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요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어느 나라든지 올림픽과 버금가게, 어떻게 보면 올림픽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올림픽 기간 중에 전쟁이 나느냐 끝나고 전쟁이 나느냐, 아니, 이렇게 돼 버리니까 진짜 되게 재밌는 게 베이징 올림픽 때도 그랬고 네. 소치 동계 올림픽 때도 그렇고 이번 베이징 동계 올림픽도 그렇고 올림픽 기간 전후에서 꼭 뭐 일을 내요, 이 러시아는. 구브레이탕 남작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겠다. 그러니까요. 이것들이 말이야.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얘네들이 왜 주어를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나 싶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그렇죠. 크라이시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뭐 북쪽의 벨로루시 국경에 러시아군이 들어와서 벨로루시와 함께 대규모 연합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기동 훈련을 하고 있고, 당연히 돈바스 지역의 중심인 지역 쪽에는 또 역시 대규모의 러시아군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크림반도에는 원래 들어와 있는 전력에서 제가 보기에는 더 축차적으로 더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러시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중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도가 있고,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국제 정세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조금 실추된 부분들을 되살리고자 하기 위한 모종의 작전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제 사견입니다. 이거는 그럴 정도로 여러 가지 회담을 갖추다 보니까 또 나토하고의 어떤 엇박자도 있고요. 나토의 중심 국가인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죠. 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할 거리가 좀 많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자국 대사 인원들 철수시키는 사람들을 갖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미 철수령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흑해에 이제 러시아 해군 잠수함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라 여차하면 이제 해상 봉쇄도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실제로 전쟁이 나느냐. 근데 러시아군의 전력이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들부들 떨고 있긴 하지만 그게 뭐 돈바스 지역의 우세를 점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우크라이나 전토를 점령하고 아니면 키예프를 점령하고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이냐. 네, 그리고 정확히 푸틴이 원하는 게 뭘까라는 거에 대한 얘기들도 있죠. 저도 궁금한 게 나토군이 어쨌든 버티고 있고 미군도 마찬가지고 암묵적으로 지금 있는 가운데에서 러시아가 지금 10만에서 약 13만 명 정도 지금 주둔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마냥 자신감을 가지고만 그냥 접근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나름 무기 체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언급이 없더라고요, 언론사든. 그런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러시아에선? 러시아의 전력은, 군 전력은 크게 보시면 4개 군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부 군구, 그리고 중앙에 있는 중부 군구, 그리고 우리와 연관이 있는 동부 군구, 그리고 카카스 지역이라고 하죠. 그런 남쪽 지역에 있는 남부 군구가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부분에는 남부 군구하고 서부 군구에 아주 주력들이 배치가 되고 있어요. 러시아군에서는 차량화 여단이라고 합니다. 근위 차량화 여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부대가 있고, 차량화 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대가 있는데, 근위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듯이 좀 더 주력 부대죠. 그런 주력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 이 4개 군구 중에서도 서부 군구하고 그리고 동부 군구예요. 근데 서부 군구 쪽에는 기갑 전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서부 군구에 제1군, 제1전차군이라는 큰 군이 있습니다. 야전군급이죠. 그 예하에 러시아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단이 7개 사단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여단으로 다 변모해가지고 전투 여단만 하면 한 50개 여단, 여러 가지 그 병과를까지 합치면은 98개 여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10만에서 13만 정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서부 군구의 2개 군구 이상과 남부 군구의 2개 군구 이상, 한 4개 군 정도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지금 전면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거의 최대 병력과 물자를 끌어모았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그러니까- 태평양 지역에 있는 태평양에 있는 부대도 끌고 왔다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그럼 전차 보통 이제 몇 대 이렇게 해야지 사실 좀 음. 와닿을 것 같은데 대략 어느 정도로 좀 전차 구성이 수준으로 된다면 따지면은 예. 제1전차군 예하에 2개 전차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전차 여단이 있습니다. 이건 독립 여단인데 이 제1전차군의 한 80% 정도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대수로 따지면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500대 이상 예. 들어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우려되는 부분들의 하나가 T-72의 최신 개량형, 그리고 T-90 개량형, 그리고 T-80 개량형 모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 또 차량화 여단들에는 BMP-3 가장 그 최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 BMP-3의 개량형들로 무장돼 있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차량화 여단들 다수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은 전시 효과일 수도 있지만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급 문제는 보급 부대들인데, 보급 부대들이 다 들어와 있으며 심지어 가장 중요한 의무 병가까지 네. 들어왔다는 거. 야전병원까지 만들어놨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진짜로 전쟁이다. 전면전 그렇죠. 내지 국지전 하는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벨라루시에서 같이 합동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것들이 결국 그 핵 폭격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Tu-22M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는 Tu-160하고 Tu-95가 주력입니다. 거기에 이제 개량형들을 지금 많이 그 생산 내지 그 재생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핵 전력이고요. 지금 벨로루시에서 훈련하고 있는 Tu-22 폭격기는 전략 폭격기라고 언론에서 나오지만 그건 전략 폭격기가 절대 아니고요. 물론 그 폭격기가 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대륙을 오고 가는 그런 전략 폭격기가 아니고 어떤 일정 지역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폭격기고, 물론 일반 전투기, 전폭기보다는 전투 행동 변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기동훈련에서 가끔 보이는 그런 무기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이런 정도까지 예. 얘기. 사실 실제로 보면 Tu-22 같은 경우는 2008년 조지아 침공 때 그렇죠. 그때 전술용 그냥 일반 폭탄 싣고 폭격도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그게 쓰였다고 핵무기를 쓰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침소봉대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핵무기를 쓸 거였으면, 그리고 목표를 키예프로 삼았으면 이렇게 난리버루스를 칠 이유가 그렇죠. 없죠. 그냥 쏴버리면 네. 되거든요. 참고로 러시아의 그 핵 전력, 특히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전력에는 장거리 항공우주사령부라고 있습니다. 장거리 항공우주사령부 예하에 6개 대대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Tu-160하고 Tu-95거든요. 네네. 그거를 제외한 기체 Tu-22가 주력이 되는 그런 부대는 없습니다. 예. 예. 아무리 러시아가 푸틴이 미쳐도 설마 핵까지 그렇게 쓸 거라고 생각을 안 예. 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현재 극초음 미사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과연 충돌을 하게 되면 그 무기들을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예. 가치가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군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아, 상대도 아니고, 바로 국경을 넘으면 러시아군과 대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동부대들, 움직이는 기동부대하고 전투헬기 부대들, 그리고 이 전투헬기 부대를 호위할 수 있는 항공우주군의 그 공군력,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내가 만약에 러시아의 어떤 군 입장에서의 전략이라면 벨로루시 국경에서 9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키예프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한 다음에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처럼. 예, 네. 그래서 결국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러시아가 그냥 크림 공화국처럼 먹는다고 집어삼키는. 할까요? 네. 그냥 러시아 영토가 돼버리는 야. 거기까지를 생각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술적으로는 당연히 승리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와 가지고 있던 유럽 간의 국가는 이제 국가 관계 이제 파탄 나는 수준이라 경제 제재에서부터 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근데 예. 거기에서 조금 엇박자가 있긴 하죠. 네. 지금 나토의 주력이라고 하는 독일과
조금은 다른 예. 색깔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나토군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토군이 생각보다 빈 껍데기다. 생각보다가 아니라 예. 그냥 빈 껍데기예요. 네. 예, 그냥 예, 그냥 군사적으로 만약에 정말 정면 충돌을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더라고요. 틀린 말이 아닌 게 사실 나토가 폴란드에 이 사태에 대비해서 10만의 병력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만약에 그러면은 네. 러시아 아니래요. 지금 그것조차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아. 저는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그 입장인데 5만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 숫자 노름 얘기는 벌써 현대전에서는 좀 벗어난 얘기 같고요.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사실 나토를 좀 우습지 않게 본다라고 하는 데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토의 주력은 역시 미국이고요. 미국이 어느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좀 다른데 미국의 나토의 전력은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물론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기타 나라들의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런 역할에 있어서의 좀 끈들이 좀 느슨해진 것만큼은 당연히 사실이고 그동안의 군비도 굉장히 축소했기 때문에 나토의 어떤 일반적인 숫자로 볼 때의 전력은 아래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최신 그 무기 체계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방산 기술의 그 가장 선도에 서 있는 것이 또 역시 유럽의 기술이거든요. 예. 서유럽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쟁이 안 난다고 본 것이었고요. 예. 러시아는 러시아의 어떻게든지 전시 효과 내지는 위협을 통해서 러시아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고 있고 나토는 나토대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거기까지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예. 여기에서 서로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토가 나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게 바다 건너 미국이라는 어떤 물주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로는 전쟁을 직접 할 생각은 없다라는 식의 계속 언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태를 좀 복잡하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진짜로 미군 여단급 부대만 사실 그 접경 지역으로 접근시켜도 러시아가 맘먹고 이렇게 막 도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여단급 부대가 거의 지금 와 있긴 해요. 폴란드에 네. 지금. 그렇긴 한데 바이든이 이러는 건 어떻게 보면은 들어오라는 니네가 얘기인가요? 들어오란 얘기보다는 나는 분명히 전쟁 안 한다고 했는데 니네는 들어왔다. 그러니까 확실히 나쁜 놈을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도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저 동의합니다. 약간 도끼 만행 사건 비슷한 건가? 예. 그런 식의 미국의 어떤 기본 전략을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나토군이 정말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국가에서 병력을 보내서 진행할까요? 미국이 안 움직이면 움직일 날은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계가 발트 3국과 폴란드와 예. 루마니아, 불가리아 같은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러시아에 인접한 나토 회원국들의 병력을 증파하는 것까지지 우크라이나에 직접 들어가서 뭘 해주긴 굉장히 부담이 커요. 어쨌든 나토 회원국은 아니었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우크라이나에도 여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친러브 정권이 들어섰다가 친유럽 정권이 들어섰다가 하는 거니까 이 유럽 입장에서는 뭔가를 선뜻 이제 베풀기가 좀 애매한 문제. 자국의 군대를 보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트 3국이나 폴란드 같이 여기가 넘어가면 진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군대를 파병해서 직접적인 무력 충돌까지 각오하겠지만 우크라이나는 과연 그럴까? 특히 미국이 아무 손을 완전히 정말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이 손을 완전히 놔버린다는 게 확인되면 그냥 철모 정도 보내고 말겠죠. 이것도 문제가 하다못해 폴란드 정도만 돼도 일단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폴란드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정말 러시아군도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나토군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간다 그러면 또 나토 입장에서는 제공권도 확보를 하기 힘들지 보급도 폴란드나 하다못해 불가리아 정도 들어가는 거와는 또 차원이 달라지지 너무 어려워요. 병력도 또 충분하지 않지. 그런 걸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심지어 미국이 껴도 우크라이나에 직접 병력을 파병해서 러시아와 싸운다?
정말 그들의 최고의 어떤 국익이 걸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쉽게 결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그럼 러시아도 나름 계산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군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 푸틴은 이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크라이나를 위협해도 되겠구나 했던 것이고 반면에 나토는 계산이 달랐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러시아는 또 계산했던 거고 미국은 앞서의 그 홍필자님의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독일은 우리가 굳이 우크라이나 왜 우리가 그래야 되지? 이런 또 의구심이 있는 것 같고 프랑스 역시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국경선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이런 것도 반대하는 거죠. 이 나토에서는. 네. 지금 또 러시아로서는 부담이 되는 게 설령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뭐 점령을 하든 뭐 굴복을 시키든 전쟁을 실제로 벌이고 나면은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이익이 안 될 수도 있는 게 그렇죠. 신냉전이 돼 버리거든요. 그럼 결국은 약한 나토의 국방력이라는 것도 그들이 정말 돈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들이 그런 군사력을 만들 국력이나 기술이 없는 나라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를 그때 관심 있어 하냐면 이제 전 세계는 글로벌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부분에 있어서의 한반도의 영향 없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죠. 있어요. 또 미국의 입장이 유럽에서 갑자기 이제 한반도에서 또 남중국해에서 유럽으로 갔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럼으로써 이게 좀 변화가 분명히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안정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좀 유리한 측으로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에너지 자원 문제도 있고 미국의 어떤 시선, 남중국해로 갔던 시선들이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이라는 게 사실 어쨌든 벌어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박살내기 때문에 결코 좋은 문제는 아니라는 거. 아니죠. 네, 이건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옛날 걸프전 때랑은 좀 분명 다른 양상일 것 같아요. 아주 크게 다르죠. 이거는 많이 다르죠. 한쪽이 정말 강으로 약소국을 그냥 눌러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는 약간 그래도 조금 비벼보면서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을 우크라이나 것이다. 전차가 운영되고 있는 부대만 해도 1,000대 가까이 됩니다. 네. 전차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분명 않을 텐데 어찌됐든 군사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제가 보는 사견으로는 분명 1월 21일인가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독일과 다른 국가와의 회담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 또 독일과 프랑스와의 회담에서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 그 이야기 나오고 있고 막 훈련하고 이러는 거는 되게 각각 국가에 대한 어떤 출구 전략이 네.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푸틴도 하긴 일단 칼을 뽑았으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누구라도 자기- 배야 예. 돼요. 예, 분명히 어떤 나토나 미국한테 어떤 걸 보장받았을 거예요. 요즘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해외 뉴스, 해외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보면 체류 국민 281명, 내일 100명 이제 철수 예정 이런 식으로 이제 자국적으로 이제 타이틀 기사가 뜬단 말이죠. 이런 것만 보면은 당장 내일 모레 이제 한판 붙을 것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지금 이 주제를 이번에 그렇죠. 선정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에 네. 관한 관심은 당연히 밀리터리 매니아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게 당연히 우리에게 여파를 미치는 거니까 네, 생각을 좀 해봐야죠. 네. 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전쟁은 사소한 것에부터 시작이 그렇죠. 되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장담을 못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점은 분명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밀떡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